앞으로 본인 작품을 올리셔도 좋아요. 아, 여기 다 나, 예술가들이 많으니까 본인 작품을 배경으로 깔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경험이 좋겠네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배경에 가끔 올리는 것은 이 허드슨강 주변에 트레킹 코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 거기 가서 가끔 하나씩 찍어서 현재 나의 삶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네요. 클라인은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유아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 두 개의 상황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격에 있어서도 대조적이다. 유아에게 대조적인 두 개의 상황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유아는 사랑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낀다. 놀라운 영양분과 풍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좋은 젖가슴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저주를 공급해주고 사랑스러운 보호로 그를 감싸준다. 그는 이 좋은 젖가슴을 사랑하게 되고 그 보호하는 양육에 깊이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아는 박해와 고통을 느낀다. 그의 배는 비었고 그의 배고픔은 그를 안으로부터 공격한다. 증오스럽고 고약한 나쁜 젖가슴은 이제 내부로부터 그를 공격하고 버린다. 유아는 이 나쁜 젖가슴을 미워하며 강렬하고 파괴적인 보복 환상에 사로잡힌다. 클라인이 성인의 언어로 묘사한 유아의 경험은 언어 사용 이전의 경험을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으려는 불완전한 시도 같은 것이다. 클라인과 그녀의 동료들은 항상 그들이 명료한 언어로 기술하는 것들이 사실 명료하지도 언어적이지도 않은 애매하고 환상적인 어린이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환상들이 나오죠. 많은 경우에 클라인의 글들을 읽다 보면 판타시 속에 드러난 형상들은 아주 무서운 대상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런 환상들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항상 클라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기를 해요. 그래서 클라인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면은 어린아이의 세계인데 언어 이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경험들, 정서들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거죠. 낙강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상상계와 그리고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상징계 그리고 실제계 이런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낙강의 개념에 의하면 여기서는 지금 상징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상상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낙강에게는 상상계는 언어로 구조화되기 이전의 경험들이죠.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로 하면 이게 프리에더펄한 경험들이죠. 에더펄란 삼자관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이런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경험들이 아니고 그 이전의 단계, 이자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성적인 대상과 유아, 어린아이 사이에 최초의 경험들을 설명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언어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징으로 처리되기 이전의 어떤 상상 속에 이미지 속에 어떤 표상 속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체를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자아심리학자들이 들으면 아주 초기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환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구체적인 환상은 이고가 상당히 성장한 이후에만 그게 가능할 텐데 이고 사이칼로지 입장에서는 아직 이고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전의 세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아주 박해적인 환상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기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을 일단 가지고 들어온 셈이에요. 그 리비도와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이중 본능 이론을 가지고 와서 특히 어그레션이나 데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죽음 본능 이쪽의 이론을 아주 심화시켰기 때문에
후기 프로이드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정신분석이라고 하지만 아까 락강 경우는 초기 프로이드, 1900년대 초기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자기의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드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의 삶은 굉장히 길었는데, 학자로서 삶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초기의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로 돌아가자가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시기에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은 어쩌면 후기 프로이드의 이론을 더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에서 다 뿌리를 찾고 있는데 이게 다 서로 프로이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우리가 어느 한 이론만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이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신분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뿌려놓은 씨앗은 너무 커서 어떤 이론도 프로이드와 거의 관련을 더 벗어나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가능성들을 다 탐색했던 아주 대단한 정신분석가, 어쩌면 대단한 철학가죠. 대단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을 수용하는데 후진들이 그걸 전체로 다 수용해내기가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체험, 임상 경험,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 이거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모르고는 요즘 들어서 인문학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 오면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러한 철학 사조들은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에 대한 정교한 이론 덕분에 엄청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의식 철학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인류가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도구를 제공한 거니까 프로이드 얘기가 다 맞건 맞지 않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가 발견됐다는 얘기. 그래서 그 발명자를 프로이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천동설을 믿고 지동설을 몰랐던 이런 시대에 그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한정돼 있었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의식의 세계만 가지고 우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에도 다 별에 대한 그림들 다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해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눈에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더 먼 곳에 있는 우주는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까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화로 밖에 어떤 이야기로 판타시로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는데 천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아직도 할 수 없어요. 난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물리학에서는 빅뱅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물리학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빅뱅 이론 자체가 하나의 중간 이론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럼 빅뱅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을 믿을 수 있어요. 빅뱅이 일어난 것은 사실일 텐데 그 관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빅뱅이 생겨나기 이전에 빅뱅이 가능하게 했던 그 부분에까지는 탐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탐색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요. 근원적으로 마치 그 이론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허구란 얘기예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빅뱅이 왜 생겼는지를 더 깊이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하는 건 그 후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제공된 거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중세에 생겼다고 한다면 많은 인명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건 어떤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미신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귀신들의 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현미경을 통해서 발달한 어떤 생물학의 세계에 의해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치료를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은 아이들 중심으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른들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옮겨서 어른들의 심리 상태를 유추해서 아이들을 보는 이런 프로이드의 견해보다는 생생한 아이들 관찰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다른 애스펙트가 나온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의 인간 발달을 처음에는 하나에서 나중에 둘로 그리고 셋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 심리 상태가 처음에는 1차적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셀프나 이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셀프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1차적 자기의 상태가 있다고 본 거죠. 이때는 자기와 타자가 구별되지 않은 시기. 그래서 이게 어쩌면 융합 단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그래서 세계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엄마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세계에서 아이들은 출발하는데, 점차 이 어머니라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어머니가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자아심리학 쪽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1차적인 자기의 상태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면서 이자관계로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자기하고 같은 자기 한 몸인 엄마가 있는데 이게 이자지만 완전한 독립된 이자가 아니고 자기의 일부로서 나중에는 자기를 아주 닮은 대상으로서 완전히 자기의 한 몸이었다가 거기서 점점 개별되는데 그 1차적 자기 상태는 원퍼슨 사이콜로지죠. 그런데 부모하고 자기하고 관계 중심의 이런 경험들은 모성 대상과의 관계.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서 분리개별화가 된 이후에 에디퍼스 피어리에대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와 어머니가 독립되어 있고 어머니하고 또 다른 제3자. 여기서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죠. 이런 3자 간의 관계로 이렇게 아이가 접하는 어떤 세계의 상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다가 엄마가 생겼어요. 그 뒤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시컬한 이론이 멜라니 클라인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역동 이론을 가져왔자면 그 역동 이론들이 본능 이론 중심에서 나중에 가면 이 드라이브 티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지만 처음부터 이 역동 이론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 역동의 일부로서 대상을 포함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속에 오브젝트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정서적인 움직임이 생겨난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대상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마치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하고 거의 같다고 보여요. 그 어머니 상이 있고 아버지 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얘기한 어떤 범주를 가지고 이미 태어났다는, 이미 선험적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잠재성으로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대상을 예상하고 있고 아버지 대상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표상들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실제 대상을 만나면서 그것이 자기의 상과 비슷한 현실 대상을 만나면서 그 원대상, 자기의 내적 대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투사하면서 점점 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비슷한 대상들, 그리고 현실 대상과 자기의 내적 대상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내적 세계가 구성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판타지의 세계니까.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타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 과정은 다 판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다.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면화다 하는 얘기를 로이 셰이퍼 같은 분이 자아심리학자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번 논문에서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프로세스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프로세스냐 아니면 환상이냐 하는 질문을 자아심리학자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아심리학 쪽에서도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아심리학에서 대상표상이나 혹은 자기 표상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자기 표상과 대상표상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마음의 삼중 구조에 의해서 이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슈퍼 이고가 있는데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실제 있는 것이냐? 그럼 자아다, 이드다, 슈퍼 이고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 구조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이거 모두가 다 하나의 판타지라고 한다니. 환상이라니. 실제 어떤 프로세스라기보다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단순한 환상은 그럼 현실과 다른가? 실제가 아니냐?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판타지 속에 있는 대상관계를 실제 대상관계에 투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판타지 자체가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외부 현실과 내부 현실 자체가 모두 다 현실이라고 보여요. 어떤 사람은 외부 현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부 현실에 의해서 외부 현실이 지배당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는 굉장히 판타지가 풍부한 시기라고 보이는 거죠. 내적 대상관계나 우리의 내면 세계 자체를, 이거 전체를 하나의 판타지로 봐버린다고 한다면 그 속에 일어나는 대상관계나 여러 체험들, 거기에서 오는 정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판타지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상상 이론을 굉장히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무의식적 환상을 pH 판타지를 쓰고 의식적 환상은 F를 쓴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자아심리학자들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전부 F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영국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무의식적 판타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독특한 어떤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나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판타지이고 어떤 경험을 조직하는 원리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오거나이징 프린시플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우리 스스로가 판타지를 하지 못하면 이 이론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우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 이 초기 발달 단계의 이 판타지들은 이 판타지가 쉽게 공감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사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할지도 이건 다 언어 이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걸 이론화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들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꼭 그대로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판타지 이론이나 환상을 사용해서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린아이나 성인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이론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판타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결과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유효한 것이다. 밸리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꼭 그 모습으로 아이들이 판타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판타지를 전제로 이 이론이 전개됐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기서 특히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개념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하는가, 우리가 특히 경험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하는가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이드는 신체에 발원하는 신체의 자극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드라이브 이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물적인 부분이 ED의 세계인데 합리성이나 도덕성을 갖춘 인간적인 영역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의 갈등 구조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동물과 사람인데 말하자면 근데 사람 속에 동물이 들어있는 거죠. 결국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론이어서 이 갈등 컴플릭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은 몸과 마음의 갈등이라고 봐버린 거죠. 욕동은 바디에서 오는, 신체에서 발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 바이올로지라는 게 프로이드 이론의 어떤 강점이기도 하고 최대 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체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한 거,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감안했다는 측면에서 그게 큰 어떤 영역에서 큰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우리의 바디하고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페어벤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욕동 이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은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해요. 욕동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적인 컴플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사이코 바이올로지로부터 순수한 사이콜로지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 이론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는 갈등을 사랑과 미움의 갈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동이 주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욕동 이론을 버리지 못하지만 그것은 프로이드하고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의 갈등으로 보는 거죠. 몸과 마음의 갈등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에요. 그 멜라니 클라인은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이 드라마, 사랑과 미움의 드라마를 지금 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멜라니 클라인을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